안녕하세요. MC 송건희입니다. 오늘은 20번째 샷 방송을 하겠습니다. 옆에 이 이미지는 지난 4월 15일 총선 때문에 재밌어서 그냥 띄운 사진이고요. 이제는 저쪽에서 대선 준비를 바로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쵸? 황교안 사퇴와 함께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추대를 해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재 미통당을 재정비하고 이제 바로 대선 준비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런 간단한 생각부터, 그러면 저쪽은 대선 주자가 누가 나올까? 이런 것까지 짧게나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쪽부터 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의 사진이 보이고 있죠. 물론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갑자기 이낙연 총리가 갑자기 바지를 벗고 똥을 싸고 그 똥을 벽에 칠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 사실상 거의 대선 후보로 거의 현재까지는 그렇게 확정이 된 상태죠. 물론 민주당에서 이렇게 추대를 했거나 그런 거 아닌데 이미 사람들 마음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이제 총리에서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중기까지 담당하면서 그 정책을 가장 많이 잘 아는 분이 이제 이낙연 전 총리잖아요. 일단 직함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직함 다 생략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이낙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문재인 정권의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 총리로서 하면서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총리로서는 가장 오래 한 총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를 이제 대부분 이제 자기 몸으로 많이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문재인 정권이 자기의 어떤 큰 정치력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 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막혀왔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고 딜레이 되면서 또는 무산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나의 정권 하에서 하지 못한 것이라면은 그럼 최소한 나의 생각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을 자기 후임으로 맡기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애초에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낙연을 총리로 할 생각이 있었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이낙연의 그 사람을 미리 잘 알고 이 사람은 우직하게 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총리 후보 중에서 이낙연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첫 총리만큼은 호남 출신의 어떤 후보를 언급하고 있다고 과거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당연히 모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이낙연이었고, 실제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점잖고 젠틀하면서도 또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서 야당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다 이렇게 적절하게 잘 대응해왔고, 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든가 그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그 전엔 이낙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던 인물을 문재인이 픽업해 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이 이제 검증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황교안과의 그 종로 대결에서 언론에서 그러니까 수구꼴통 친일 보수 언론에서 엄청나게 까댔을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그것만 봐도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이다. 대선 후보로서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낙연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 여당 쪽에 강력한 인물이다라는 건 뭐 다들 아실 테고요.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당 쪽은 어떨까?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황교안이 있는데 황교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죠. 황교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그동안 황교안의 행보를 보면은 황교안은 첫째적으로 국론 분열의 원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뭐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로 이렇게 폭력 사태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주범으로서 이 사람은 이제 아마도 이제 수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개인적으로 웃긴 게 이 사람이 뭐 검찰청에 자진 출두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때 보면 검찰이 뭐 이렇게 수사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도 없었어요. 근데 지가 먼저 나가서 결국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묵비권 행사하고 왔대요. 그런 거 보고 얘는 뭐 하는 거냐. 결국은 쇼구나. 그런 걸 봤을 때 정치적 행보도 진짜 뭐랄까 정치라는 게 어떤 전략적인 면이 필요한데 군대도 안 갔다 왔고 그렇다고 해서 여의도 정치를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바보다. 그냥 이용당하고 버려질 것이다. 황교안을 이제 띄운 게 대부분 이제 것들이 보면은 언론이잖아요. 언론과 이제 친박계 그쪽에서 이제 많이 띄웠는데 황교안은 애초에 친박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부랴부랴 띄워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은 할 줄 알았지 생각하고 이제 조중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띄웠는데 알고 보니까 바보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를 했으니까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바로 이제 황교안 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언론 보면 모든 게 다 황교안 때문이다로 넘어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 조중동이라든지 그런 데서 황교안을 이렇게 띄워놓고 또한 황교안뿐만 아니라 어떤 그 언론의 프레임, 그러니까 친일 보수 쪽에 어떤 찍게끔 만들기 위한 프레임 전략에서도 사실상 패배한 건데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 이제 황교안 책임으로 다 이제 울고 늘어지는 거죠. 앞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황교안은 이제 대선 주자로서는 끝났다고 봅니다. 황교안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완전히 황교안은 이제 뭐 각종 수사나 뭐 이런 거 받느라고 바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용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정부에서 뭐 야권 인물이었던 사람들 뭐 수사한다고 뭐 공격할 거리가 되겠지만 하지만 그거는 지금까지 황교안의 행보를 보면은 사람들이 뭐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도 이제 대부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황교안 때문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황교안 때문에 선거 참패했다고 오히려 야당 쪽,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더 물어뜯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은 이제 여기저기서 다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교안, 제가. 자, 그 다음은 이제 안철수인데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이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안철수 같은 경우가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을 제가 점쳤던 이유가, 첫째로 이 사람이 중도 타령을 굉장히 오지게 했어요. 그거는 중도 타령했던 이유는 진보와 어떤 민주 세력, 여기와 이제 보수, 뭐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쪽을 다 어울려서 이제 다 양쪽의 그 어떤 표를 얻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민주당에 갔었고, 민주당의 일부를 떼고 나가지고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꽤 선전도 했어요. 뭐 한 40석 가까이 이렇게 확보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보수 쪽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제 바른정당과 합당을 해서 이제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바미당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큰 어떤 자기 활약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계 쪽으로 해서 굉장히 차단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안철수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능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같이 어떤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그 구도대로 전국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참모적인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도 밀린다는 거는 안철수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없다. 그런 사람인데, 다만 이 사람이 과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안철수의 계보 중에서 일부가 미통당으로도 갔었고요. 아시다시피 뭐 안철수 대변인 뭐 김수민이라든지 기타 등등 몇 명이 이제 미통당 쪽에서 이제 출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 낙선했죠. 다 낙선했고, 그다음에 안철수의 국민당,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전형적으로 안철수의 이제 직속 계보죠. 이쪽 출마한 사람 중에서 지역구는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비례 쪽만 겨우 3석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안철수 쪽은 결국은 보수 쪽도 실패하고 자신이 중도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그쪽 계열 사람도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도 다 실패하고 결국은 3석밖에 안 된다. 이거는 안철수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해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대선에 나와도 10% 이상은 받기 힘들다. 잘해야 5%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 이하일 것 같은데 5% 이하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볼까요? 잘가 안철수. 누굽니까? 자, 그 다음은 볼 수 있는 게 이제 홍준표인데요.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저는 홍준표 같은 경우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번 총선의 비교 분석을 해보면 막말한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죠? 예를 들면 김진태, 그 밖에 이현주, 그다음에 이은재,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민경호, 뭐 등등 또 누가 있죠? 그 차명진.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다 떨어졌다는 거죠. 김진태 떨어졌고, 이현주 떨어졌고, 이은재 떨어졌고, 민경 떨어졌고, 차명진 떨어졌고 등등. 나경원도 대선 주자였죠. 이 사람도 대선까지 꿈꾸던 사람인데 나경원 떨어지고 뭐 기타 등등 다 떨어졌어요.
자, 홍준표 막말도 굉장히 많은데 홍준표가 과연 대선 주자까지 될 수가 있을까? 첫째로 미래통합당의 현재 기준은 탈당한 사람을 안 받아준다는 게 기준이죠. 근데 뭐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 홍준표 자체가 확장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는 들어와도 보수 결집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젊은 층의 어떤 집결력, 결집력 이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준표는 또 대선 출마한다 하더라도 또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난 대선 때 제가 그 방송했던 거 있죠? 대선 결과 분석을 했던 방송 4월 둘째 주였나요? 그때 제가 방송한 게 있는데 그때 방송을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는 자신 개인의 능력과 또 어떤 미래통합당의 어떤 지원 이런 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가 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홍준표는 너무 올드하잖아요, 느낌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 문제도 있죠. 막말뿐만 아니라 이제 성완종 뇌물 같은 경우는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뒤늦게 밝혀진 게 성완종이 받던 홍준표 사무실에 그 어떤 한자로 쓴 그 문구가 실제로 홍준표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걸 너무 늦게 그 뉴스타파에서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검찰이 증거로서 제시를 못해서 이제 홍준표가 무혐의로 이렇게 나왔지만 어쨌거나 성완종 뇌물과도 이 사람은 관련이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데요. 아무튼 홍준표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해볼까요? 자, 나경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 뭐 막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았지만 뭐 일베 용어 사용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딸의 성심여대 입학과 성적 비리 그런 게 발목 잡고 있죠 현재. 거기다가 아들의 그 대학 예의대학교 입학과 또 서울대 에서 그 어떤 특혜랄까 그렇게 실험할 수 있었던 그 계기와 그 어떤 논문 포스터 그런 비리가 지금 발목 잡고 있고요. 기타 평창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이제 장애인 올림픽 관련된 그런 비리 그런 것도 있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인터넷에서 금방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 남편인 김재호 판사 같은 경우는 기소 청탁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경원이 친일파라고 했던 댓글을 썼던 그 네티즌들을 어떤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을 이제 기소를 해라 뭐 이렇게 했던 그 내용이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나왔었죠. 이 사람까지 이제 완전히 비리의 덩어리예요. 나경원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비리의 덩어리이고 더군다나 나경원은 이번에 지역구 의원조차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많이 이제 실추됐다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나경원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선 출마는 더 어려워졌다. 아니, 정치 생명 자체가 많이 힘들어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무성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아버지인 김용주가 대표적인 친일파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옥새파동의 주범이면서 예전에 또 노무현 NNL 같은 경우로 이렇게 여론 선동을 하면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작업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김무성 부친이 친일파, 대표적인 친일파죠. 이거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 김영주 편을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NLL 과거 그런 거 있었죠. 2012년. 이건 국정원 문건으로 강력하게 이제 추정이 되는 내용이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던 그런 걸로 이제 박근혜를 대선 때 서포트했던 게 이제 김무성인데, 문제는 박근혜 대선 때뿐만 아니라 탄핵에도 이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민주 진보 세력뿐만 아니라 친박계 세력에서도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천을 못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은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나와서도 이 사람은 당선되기 힘들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실상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정치를 하면 안 되죠. 나이도 있고 자기 자신도 보면 정치적 행보도 그렇고 더럽잖아요. 좀 안 그렇습니까? 자, 오세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낙선을 했죠. 오세훈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인 고민정 후보에게도 밀려서, 고민정 후보의 그 정치 신인에게도 밀려서 낙선을 했어요, 오세훈이. 그렇다는 것은 이제 오세훈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벌써 퍼센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4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다는 것은 이건 지금 당시 이제 가상 대결인데 실제적으로도 그 정도 차이 나서 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은 서울시장 이후로 계속 낙선하고 있어요. 서울시장 이후로 이제 보시면은 뭐 지난 언제죠? 2016년 총선에서도 정세균 후보에게 져서 낙선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2020년 총선에서도 고민정에게도 낙선했어요. 그리고 뭐 2018년도도 출마했었나? 하여튼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오세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오세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꾼이죠. 뭐 특별히 이걸 잘했다 그런 게 없어요. 오세훈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빚더미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의 대부분 지지하는 세력 보면은 오세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냥 오세훈의 이미지 내지는 어떤 미래통합당이라는 그 친일보수 쪽에 쭉 지지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만 계속 이렇게 지지를 보여왔어요. 그래서 그 근거로 이제 보시면은 나이 든 사람들만 지지한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18세에서 29세 보시면은 여기서도 거의 10% 이상 차이 나요. 10% 가까이. 그리고 정치를 잘 모르는 이 젊은 층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제 30대 이상은 이제 어느 정도 사회 경험도 있으면서 정치적인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나이대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10% 이상 차이 납니다. 15% 가까이 차이 나네요. 그리고 40대 보시면 여기서도 뭐 꽤 많이 차이 나죠. 여기서는 뭐 거의 뭐 20% 이상 차이 나고, 50대 같은 경우 이제 지금 586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세대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밀리고 여기서 밀리고 여기서 밀리고 여기서는 거의 엇비슷하고, 60대 이상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오세훈은 이제 지는 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도 앞으로는 대선 주자가 되기 힘들다. 이 사람은 지금 뭐 국회의원도 계속 낙방하는 사람인데 대선 주자가 될 수 있겠는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은 대선 주자까지는 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남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원희룡을 차기 대선 주자 그쪽에
인물이라고 보는데, 이 원희룡이 굉장히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원희룡을 보면은,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은, 과거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는 않지만, 그쪽에는 여기저기, 그러니까 뭐랄까, 다리 하나씩은, 얽매이지는 않지만, 다리 하나씩은 이렇게 딱 건져놓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정권 보면은, 뭐, 친위 쪽이나, 아니면 친박 쪽에, 이렇게 약간씩 다리를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자기 정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은, 박근혜 탄핵 때는, 탈당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2018년 때, 전국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이때, 자유한국당 소속이면은 자신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 계속 있으면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탈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 저는 당연히 복당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여든 야든 어떤 강력한 제1당 내지 2당의 지원을 받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일단 그 이유는 이제 돈이, 선거 자금, 그러니까 돈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같은 경우는 돈이 꽤 있지만, 그 안철수는 이제 현재 완전히 사라져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원희룡인데, 원희룡은 이제 복당해서 선거 자금을 이제 당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대선 주자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복당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을 저는 계속 예전부터 유심히 지켜봐왔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복당을 했죠. 복당을 하고 지금 보면은 거의 어지간한 잠룡이라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다 나가면 남은 사람이 원희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희룡이 말 그대로 미통당의, 차기 대선 주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원희룡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경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도나 그런 측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는, 친일 보수 쪽의 그쪽 정당이니까, 그러니까 보수 쪽, 친일 보수 쪽의 지지도 어느 정도 꾀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반짝 스타가 나와서 대선 주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많이 지났죠. 안철수가 반짝 스타로 그렇게 되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꾸준히 지켜보아 왔던 사람 중에서, 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 중에서, 또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봐와서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은, 원희룡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뭐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보면은,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보면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뭐 외부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기에는 힘들 것이고, 원희룡이 거의 차기 대선 주자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원희룡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해야겠죠. 근데 원희룡 자체도 어느 정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프레임을 짜서 원희룡을 부각시킬 것인가, 또 원희룡을 어떻게 쉴드를 칠 것인가, 그런 걸 이제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로 또 원희룡을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원희룡의 박근혜와의 그 관계 같은 것도 옛날 얘기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주의 해군기지를 지었을 때 그 비리는 있었나 없었나,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아킬레스가 될 수 있는 게 제주 민영병원 있죠. 그것과 삼성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 원희룡과의 관계,
이것 같은 경우가 어떤 큰 뇌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원희룡은 이제 어쨌거나 미래통합당의 대선 주자가 될 때 우리는 원희룡을 가장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고 원희룡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원희룡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고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